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불필요한 복잡성을 시작으로 리팩토링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금 다룰 내용들이 많아서 조금은 스피디하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필요한 복잡성, 여기 보시면 죽은 코드가 있고요, 데드 코드라고 하고요, 추출성의 일반화 있는데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 죽은 코드는 말 그대로 죽은 코드예요. 실행이 되지 않는 코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변수나 매개 변수, 필드, 코드의 어떤 코드 블럭들이 실행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unreachable code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unreachable code. 이러한 이유는 원래는 이렇게 만들지는 않았겠죠. 요구사항이 변경됐거나 새로운 어떤 해결 솔루션이 나와서 그것을 더 이상 쓰지 않게 됐거나, 그럴 때에 이러한 죽은 코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용하지 않는 코드 및 테스트 코드를 삭제하면 되는 거겠죠. 삭제하면. 그렇게 해서 코드의 크기를 줄이고 불필요한 것을 보지 않게 그렇게 하는 데가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추출성의 일반화는 사용하지 않는 클래스, 그러니까 사용하지 않는 거는 비슷해요. 사용하지 않는 클래스 혹은 메소드 혹은 필드의 매개 변수, 이러한 것들 등이 있는데 코드가 현재 구현된 그 요구사항에 대해 필요 이상으로 이제 복잡하거나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해야지 라고 해서 미리 뭔가를 좀 준비를 하느냐고 복잡하게 짜놓은 코드들, 그런 것들. 그리고 API 같은 경우에는 개발 중에 API라는 사용법이나 구형 방법이 나중에 이제 변경돼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죠. 그래서 그 변경되기 전에 어떻게 입력했던 그런 것들, 이러한 것들이 다 추출성의 일반화. 그러니까 둘 다 사실은 불필요한 코드가 되는 거예요. 너무 과하게 했다거나. 그래서 죽은 코드 같은 경우는 그냥 삭제를 하면 되겠죠. 하지만은 추출성의 일반화는 콜랩스 하이어러키라고 해서 상속계층을 뭉개버리거나 아니면 여러 개의 클래스를 하나의 함수, 인라인 클래스로 만든다거나 인라인 메소드로 만든다거나 그러니까 합쳐버리는 거죠. 불필요한 것들. 이러한 방법들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콜랩스 하이어러키, 그러니까 이런 하이어러키 키를 없앤다는 뜻이겠죠. 이 보면 인플로이라는 슈퍼 클래스가 있고 그 하이 클래스에 세일즈맨이 있는데, 이렇게 나눈 이유는 뭔가 세일즈맨이 인플로이로부터 상속을 받아서 뭔가 차별화된 스페셜라이즈 되는 기능이 있을 경우에 그렇게 나누는데, 나중에 사용을 하다 보니까 그냥 인플로이를 해도 되겠다, 그럴 때는 굳이 이런 것들은 쓸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상속 구조를 잡아두었지만 하이 클래스에서 상위 클래스의 함수를 호출하거나 사용하지 않을 때, 그러니까 하이 클래스에서 상위 클래스의 함수를 호출하거나 사용하지 않을 때 하이 클래스를 제거하고 상위 클래스에 통합한다. 굳이 세밀하게 쓰려고 이렇게 잡아놨던 것들인데 쓸 필요가 없을 때 이 상위 클래스로 대체해서 진행된다, 이런 의미가 될 거고요. 그 다음 인라인 클래스인데요, 클래스가 별일을 하지 않을 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person이라는 클래스가 있고요, 여기 텔레폰 넘버라는 클래스를 뒀어요. 이 person 클래스에는 얘의 이름이 있고 전화번호를 받는 어떤 메소드들이 있고, 걔를 이렇게 객체로 관리를 하려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렇게 텔레폰 넘버로 클래스를 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이 person 클래스 안에 이런 식으로 number라는 전화번호를 갖는 형태로 합쳐라. 어려운 얘기는 아니고요. 그 다음 inline 메소드의 내용이 그 이름만큼 굉장히 명확할 때, 그래서 메소드 내용이 호출자로 옮겨지고 메소드를 삭제하는 건데, 한번 코드를 보실까요?
getRating이라는 함수가 있는데요. 걔는 리턴을 하네요. 요 놈의 true면 2를 리턴하고 false면 1을 리턴하게 돼 있죠. 그런데 요 놈은 다시 펑션을 부르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얘가 어디 있는지 가보면 얘는 다시 5보다 얘가 크면 true를 리턴하고 작으면 false를 리턴한다. 그러면 얘를 이렇게 바꿔버리면 되겠죠. 합쳐버리면 되겠죠. 너무 과하게 이렇게 쪼갰다. 그래서 이렇게 바꿔라.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약간은 프로그래밍 스타일하고도 저는 관련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저는 요렇게 하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 스타일이에요. 오히려 이렇게 돼 있는 걸 이렇게 바꾸라고 권장하는 스타일이고요. 네. 조건 로직을 보겠습니다. 이 조건 로직은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리팩토링 대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if절 있잖아요. if절 안에 그 조건문이 굉장히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얘가 뭘 말하는지 직관적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간단하게 고치는 그런 리팩토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if절 안에 이렇게 긴 조건문이 있으면 얘네들을 이런 식으로 함수로 빼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널 체크, 조건 로직에 널 체크가 있는데 만약에 어떤 변수가 이게 널이냐 이런 식의 반복된 패턴이 나타나면 기본값을 널로 사용할 거라는 그런 추측을 가지고서 이제 진행을 하는 거죠. 이게 널이냐 이렇게 할 때마다 그걸 체크해야 되니까 아예 널이 리턴되지 않게 하는 처리 방법이 있어요. 그게 널 오브젝트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커스텀이 널이라고 한다고 하면 아예 여기에 이런 로직을 넣어서 얘를 리턴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예, 이것도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내용인데요. 보시면은 컴퍼니라는 클래스가 있어요. 그 컴퍼니라는 클래스에 커스터머가 있고요. 그 커스터머는 getCustomer라는 게 있죠. 그 다음에 그 커스터머에는 이름이 있고 빌링 플랜 그런 게 있고 지불 어떤 이력 이러한 메소드들을 가지고 있고요. 페이먼트 히스토리라는 클래스 내에는 getweek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가 이제 키포인트인데요. 이 커스터머가 어떤 사이트에 있는 그 고객이 넘어오겠죠. 근데 이 사이트에서 고객이 넘어올 때 널이 넘어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처리하죠. 커스터머가 널이냐 그러면 커스텀 네임을 NA로 해라. 널이 아니냐 그러면 그냥 커스텀의 getName을 가져와라. 이게 아마 대다수 많이 처리하는 방식이에요. 예. 그리고 여기도 보면 커스터머가 널이면 빌링 플랜을 베이직으로 가져오고 널이 아니면 플랜을 가져오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커스터머가 널이냐 이렇게 널 체크를 이렇게 자주 하는 것들 불편하다 그 얘기죠. 이게 어떤 큰 문제 되는 것 같지는 않지만 불편하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꿉니다. 보통 커스터머라는 그 클래스 안에 불리한 타입으로 리턴하는 is null이라는 불리한 타입을 리턴하는 함수 그것을 만들어 놓고요. 그리고 나서 이 null object라는 클래스를 하나 만듭니다. 그래서 이 null object는 커스터머로부터 상속을 받아서 확장을 하는데요. is null을 상속받죠. 여기 is null이 있으니까요. 네. 그 다음에 getName도 상속받아요. 여기 getName 있으니까요. 그리고 getPlan 여기 getPlan도 있죠. getPlan 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payment history, get history 요 get history 이렇게 상속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payment history에서 얘도 is null 이라는 메소드를 두고요. payment history에 new null 이라는 걸 넣어서 뭐 이렇게 처리를 하는 로직을 두고요. 그래서 커스텀을 상속받는 null 커스텀 클래스가 생성이 될 때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수행되던 코드를 각각의 메소드로 추출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린 거예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리고 나서 여기 보시면 커스터머가 널이냐 그러면 NA, 널이냐 그럼 베이직을 주고, 널이냐 그럼 이렇게 하는 이러한 코드들을 널을 체크하지 않고 바로 널인지 체크하지 않고 필요한 메소드를 바로 호출할 수 있도록 변경을 하는 거죠. 예, 그게 왜 가능하냐면 커스텀에 get 커스텀을 가져올 때, 그러니까 결국 여기인 거잖아요. 여기 사이트, 여기에 보시면 요 사이트 커스텀 요 때가 문제인 거잖아요. 얘가 널이냐. 그래서 요 다음 페이지에 보면 이 get 커스텀이라는 놈, 요 놈이죠. 얘는 뭐를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이 안에서 이 한 메소드 get 커스텀이라는 메소드 안에서 얘가 널이면 커스텀의 new 널을 가지고 오게 하는 거예요. 커스텀의 new 널을. 그러니까 널이 아니면 그 커스텀을 리턴하는 거고요. 네. 커스텀의 new 널이라는 그 메소드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커스텀의 new 널은 여기 보시면 이렇게 선언이 되어 있어요. 만약에 널이면 얘가 이 메소드를 타고 들어가는 거겠죠. 새로운 널 오브젝트를 만드는 거예요. 널 커스텀을 만드는 거고. 그 널 커스터머는 여기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정의를 내리는 거죠. 예. 널일 때 이름이나, 널일 때 계획이나, 뭐 이런 것들을 처리할 수 있게끔 로직을 여기다 구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이렇게 이게 널이냐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갖다 쓰면 돼요. 이렇게 사이트 get 커스터머를 해서 이 커스텀에 넘어가죠. 그럼 얘가 널일 수도 있고 널이 아닐 수도 있죠. 그런데 이 get 커스텀 안에 이미 이 get 커스텀 안에 아까 보신 것처럼 get 커스텀 안에는 이렇게 널이면 new 널을 대체할 수 있는 어떤 값을 리턴하게끔 되어 있고요. 널이 아니면 원래의 커스텀을 리턴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미 처리가 돼서 이 커스텀으로 들어오는 놈은 무조건 널이 아니에요. 이 get 커스텀 안에서 널이면 뭔가를 대체해서 넘기기 때문에. 예, 이렇게 해서 널인지를 체크하지 않고 필요한 메소드를 바로 호출을 할 수 있다. 예, 이것이 introduce null object입니다. 다음은 복잡한 불리한 표현식인데요.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코드 안에 and, or와 not 이러한 조합으로 이루어진 복잡한 것들, 그런 것들을 처리한다. 예. 그래서 드모르간의 법칙 같은 거는 뭐 쓰기도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바로 코드를 보시죠. 여기 보시면 is acceptable 뭐 이렇게 써 있고요. 그 다음에 얘가 스코어가 700보다 큰 게 아니면, 크지 않으면 이거나 혹은 뭐 인컴이 뭐 이거나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어서 이게 뭘 의미하는지 잘 어려워요. 그래서 드모르간의 법칙을 써서 700보다 스코어가 작고 그 다음에 뭐 4만보다 인컴이 적고 그 다음에 인컴이 10만인가요? 10만보는 크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앞에 이렇게 난널이 있는 거를 앞에 이렇게 이렇게 부정이 있는 거를 없애줘서 이렇게 쉽게 바꾸자. 그 뜻이고요. 좀 더 나가서 하자면 얘 자체를 어떻게 해요? 서브 펑션으로 이렇게 빼는 게 나을 수 있다. 그리고 아까 보셨던 것처럼 너무 이렇게 복잡하면 인컴
요 영역은 보니까 뭐 미드레인지 인컴이라는 변수로 넣을 수 있는 거고요. 얘가 미드레인지 인컴이냐, 중간 소득이냐, 아니면 하이 인컴이냐, 뭐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이 불리한 타입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불리한 타입 안에 얘네들을 이렇게 바꿔서 넣어서 얘네들을 묶어 놓으면 훨씬 낫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수정된 코드는 이렇게 갈 수 있다. 좀 짜잘한 거죠. 복잡한 거를 좀 간단하게 하자. 이런 식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함수로도 바꿀 수 있고, 복잡한 조건문 if then else가 있을 때 if then else를 각각의 메소드로 빼자. 여기 보시면은 데이트가 겨울이 시작하기 이전이고 이거나 혹은 데이의 애프터가 겨울의 끝 이후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if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이게 그 데이트가 여름이면 이런 뜻입니다. 여름이면 charge contingent 곱하기 summer rate 이렇게 곱해서 여기다 넣어라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뭘 의미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summer charge라는 걸로 바꾸자. 나머지는 winter charge겠죠. 이런 식으로 하자. 요거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내용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넘어가고, 조건 로직 특별 케이스가 있어요. 복잡한 if문 작업을 수행하기에 앞서서 특정한 값을 체크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되어 있고요. 뭐 스위치문, 이게 스위치문이 참 중요합니다. 코드에서 스위치문이 있다. 사용된다. 그리고 그 코드에 스위치에 그 케이스가 있겠죠. 연속된 여러 개의 if문이 있고 반복되고 미비하게 작고 그럴 때 처리하는 게 있습니다. 그럴 때 조건을 폴리모피즘, 다형성으로 바꾸는 거예요. 다형성으로. 그래서 어떤 객체의 타입에 따라서 다른 기능을 실행하는 조건문이 있을 경우에 이럴 경우에 주로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지금 보면 속도를 받아오는 건데 그 타입이 유러피언이면 겟 베이스 스피드고 아프리칸이면 겟 베이스 스피드에서 뭘 좀 빼내요. 그죠? 그 다음에 로르지안 블루 뭐 이런 거면 이즈 뭐면 0이고 뭐 한번 잘은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이렇게 그래서 요거면 요렇게 하고 요거면 요렇게 하고 요거면 요렇게 하고 근데 이게 결국 뭐예요? 겟 스피드잖아요. 겟 스피드. 그래서 겟 스피드를 슈퍼 클래스에다 두고요. 겟 스피드의 구현체를 이렇게 제각각으로 만드는 어디서 많이 보던 거죠. 이런 유형으로. 그래서 폴리모피즘을 사용해서 정의를 하는 게 좋다. 정의를 하는 게 좋다. 데이터와 관련된 리팩토링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 타입에 대한 강박관념이란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너무 기본 타입들 위주로 쓰려고 하는 그런 현상이에요. 그래서 좀 이제 의미 있는 것들로 구별해가지고 표현을 해서 객체로 뽑으면 좋은데 너무 이렇게 그 기본 타입들을 이제 나열하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한번 보면 이 오더, 주문이라는 클래스를 볼까요? 거기에는 오더 넘버, 주문 번호겠죠? 그 다음에 커스텀, 퍼스트 네임, 커스터머의 퍼스트 네임이겠죠? 그 다음에 레스트 네임, 프라이스, 어드레스 스트레이트, 어드레스 시티, 어드레스 스트리트, 어드레스 집코드 1, 집코드 2, 뭐 이렇게 쫙 되어 있는데요. 잘 보시면 이 주문이잖아요. 주문에 이러한 정보를 갖는 건 맞는데 잘 보시면 이 실제 주문 자체는 하나예요. 오더 넘버.
그 다음에 얘는 고객에 대한 거죠. 여기까지는 고객에 대한 거. 얘는 그 주문 정보죠. 얘는 똑같이 오더 넘버, 가격 얼마. 나머지 얘는 뭐예요? 커스터머의 주소예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오더 안에 이러한 프리미티브 타입을 그대로 그냥 쓰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객체가 변수 선언을 엄청 많이 하겠죠. 이 안에서도 이렇게 여러 가지로 아마 선언을 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얘네들 의미 있는 것들로 객체로 뽑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오더라는 클래스는 오더 넘버만 있는 거겠죠. 그래서 그 오더는 커스터머가 있겠죠. 누가 했냐. 그래서 그 커스터머에 대한 정보가 있을 거고, 그 커스터머의 정보는 어드레스를 또 알게 될 거고요. 그러면 얘하고 얘하고의 관계에도 뭔가 있을 수 있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연락처. 이런 식으로 너무 프리미티브 타입을 쓰지 말고 그 프리미티브 타입의 의미 있는 것들을 객체로 뽑자. 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어떤 데이터 값을 객체로도 뽑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오더 클래스가 아까 있었죠? 그 오더 클래스에 커스터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주문은 누가 하느냐로 객체가 만들어지네요. 그리고 그 커스터머가 누군지를 가져오는 get 커스터머. 그 다음에 커스터머를 세팅하는 set custom. 이러한 내용들이 있고요. 나머지는 이제 비슷합니다. 근데 이렇게 바뀌는 코드를 잘 보시면 오더에 커스텀 네임을 줍니다. 이름을 주고요. 그리고 나서 얘가 오더가 만들어질 때에 어떻게 합니까? new customer라는 클래스를 만들어서 얘의 오더의 커스터머로 넣어두죠. 예, 오더의 커스터머로 넣어주죠. 그리고 get customer name은 그 커스터머의 이름을 가지고 오게 되고 set custom은 커스터머의 이름을 가지고 와서 그놈으로 객체를 만들어서 넣어주고, 그리고 여기 커스터머 클래스는 아까 그 커스터머의 이름, 그 다음에 그 이름으로 생성되어지는 정보, 객체, 생성자, 그 다음에 여기 getName. 이런 식으로 데이터 밸류 값도 이렇게 커스터머하고 오더하고 좀 분리를 할 수 있지 않겠니? 예, 여기네요. 오더하고 커스터머하고 분리를 할 수 있지 않겠니? 지금 이렇게 오더 안에 하나로 다 갖고 있지 말고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해서 하는 게 낫지 않겠냐. 예,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 주로 많이 드는 예제인데요. 이것도 또 클래스로 뽑을 수 있다. 예, 뽑을 수 있다.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뭐 숫자형 분류, 부호 이런 것들이 있을 때에는 뽑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이 사람 클래스가 있어요. 그런데 걔가 O형이냐, A형이냐, B형이냐, A, B냐. 인트니까 뭐 0일 값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블러드 그룹 해가지고 혈액형, 뭐 집단, 뭐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뽑아내자. 플러스를 두고 블러드 그룹 안에 얘네들이 사실은 해당이 되겠죠. 이렇게. 예. 그래서 이렇게 뽑아내서 가져가는 게 낫지 않겠냐. 예. 이 얘기고요. 다 비슷해요. 그래서 그 person 클래스 안에 이렇게 혈액형에 대한 그 변수를 선언을 해놓고, 그 다음에 person이 만들어질 때 혈액형 코드로 만들어지는 거죠. O형이면 O를 넣을 거고, B형이면 B를 넣을 거고. 예,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서 하기보단 블러드 그룹을 놓고 여기다 person을 넣어서 person이 얘에 대해서 디펜던스를 갖게끔. 그게 이제 요거죠. 여기. 예. 이런 식으로 요즘은 이겁니다.
한 클래스 안에 복잡한 데이터 타입들이 섞여 있을 때에 의미적으로 분류될 수 있다면 걔를 어떻게 해라? 클래스로 분리해라. 그래서 그 클래스를 델리게이션 하는 형태로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타입 코드를 또 서브 클래스로 뿌려다. 다 비슷해요. 다 같은 패턴이에요. 이게 뭐냐면 나중에 나오는 스트래티지 패턴, 스테이트 패턴 비슷한 유형의 것들입니다. 보면 여기 인플로이라는 그 클래스가 있는데요. 이 인플로이는 엔지니어면 인트 세일즈맨인지 이렇게 표시하는 게 있겠죠. 그럼 얘는 인플로이 안에 엔지니어, 세일즈맨이라는 걸 나눌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인플로이라는 추상 개체를 두고 이렇게 엔지니어, 세일즈맨 이렇게 나눠서 관리를 하는 게 좋겠다. 시작 코드를 보실까요? 예. 여기 보면 인플로이는 엔지니어면 0을 줬고 세일즈맨이면 1을 줬고 매니저면 2를 줬네요. 그래서 얘가 어디서 분기가 되냐면 결국에 지불할 때, 급여를 줄 때에 분기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엔지니어면 monthly salary를 기본으로 주고요. 세일즈맨이면 monthly salary에 커미션을 주고 매니저면 monthly salary에 보너스를 주네요. 그죠? 그러니까 엔지니어보다는 매니저가 제일 좋네. 지금 엔지니어는 안 좋은 것 같아요. 네. 그 디폴트는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정해진 타입, 아까도 비슷하지 않았습니까? 그쵸? 아까, 얘를, 이건가? 예, 아까, 여기서도 그랬잖아요. 예, 스위치에서 무슨 타입이 나오면, 이렇게 상속 계층으로 차라리 푸는 게 낫다. 라고 말한 것처럼, 지금도, 어때요? 마찬가지죠. 얘도, 이렇게 스위치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 걸 어떻게 바꿔라? 예, 서브 클래스. 이렇게 바꿔라. 예, 다 비슷해요. 그래서 스위치문의 내용이 되게 복잡한 건 좋지 않은 거예요. 이야기가 어렵고 케이스마다 대동소이하죠. 대부분.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 상속계층으로 뽑는 게 좋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에 슈퍼클래스로 인플로이를 두는 거예요. 인플로이는 이렇게 선언이 되어 있죠. 예. 그런데 인플로이로부터 엔지니어가 상속을 받는데 이 뭐를 상속받아서 처리를 하냐면 get 타입 그 다음에 인플로이로부터 상속받은 세일즈맨 얘도 get 타입이 이렇게 각각 요거를 리턴하게 만들어서 코드는 실제로 여기 타입에 타입이 얘면 new engineer, 얘면은 new salesman, 얘면은 new manager 이렇게 코드를 깔끔하게 만들어서 이 인플로이를 크리에이션 할 때 타입에 따라 얘를 만들지 얘를 만들지를 결정하게 해라 이 얘기죠. 예, 아주 전형적인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의 폴리모피즘 하나의 인터페이스를 그대로 두고 여기서는 create라는 인터페이스를 그대로 두고 타입에 따라서 리턴해주는 서브 클래스를 정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실제 로직은 각각 그 만들어지는 여기에 실제 로직이 들어가 있게 되는 거죠. 네,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것도 똑같아요. 인플로이 타입을 두고 주니어냐, 시니어냐, 매니저냐 이런 거에 따라서 뭔가 처리 방법을 달리할 때 이렇게 한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아요. 보시는 것처럼 인플로이가 주니어면 0 주고 시니어면 1이고 매니저면 2를 준다. 그래서 여기 보면 주니어일 거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예, 아까 폴리모피즘을 쓴다고 그랬죠? 그래서 인플로이 타입을 이렇게 정한 다음에 인플로이 타입으로부터 주니어가 상속받아서 주니어는 뭐가 달라지냐?
get type code payment의 바디가 달라지죠. 얘는 얘를 리턴하고, 얘는 이걸 리턴하고, 얘는 얘를 리턴하고, 각각 얘하고 얘가 다 달라요. 하지만 이걸 쓰는 경우, 쓰는 쪽 여기서 이렇게 정의를 해놨기 때문에 얘를 쓰는 경우에는 지금 얘가 이제 이 케이스, 얘가 클라이언트고 여기가 상속구조로 잡혀져 있는 영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이 인플로이 타입에 따라서 뭔가를 처리하는 로직을 여기서 이제 작성을 하려고 할 때에 주니어나 시니어나 매니저의 형편을 다 고려할 필요도 없이 그냥 get 인플로이 타입에서 제공해주는 메소드, 그걸 이제 보통 이제 인터페이스라고 하는데 그거를 가지고서 쓰면 되는 거죠. 지금 여기 보면 인플로이 타입 정했고 여기네요. 그죠? set type code 해서 new 타입 때 만들고, 예. 페이먼트는 뭘 해주냐? 타입의 페이먼트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입이 여기서 ARG, arg 타입, 아구먼트를 뭘 주는지에 따라서 new 타입 코드가 만들어서 그 타입 넘버로 넘어올 거고요. 그죠? 그 타입이 정의가 될 거고요. 예. 그리고 그 타입은 페이먼트가 다 각각 다르게 돼 있잖아요. 여기 그 타입이 주니어면 이 페이먼트 여기가 콜돼서 이렇게 실행이 될 거고요. 좀 다시 그릴게요. 만약에 타입이 주니어면 요게 실행이 되겠잖아요. 요게 실행이 되겠죠. 그 다음에 타입이 시니어면 요게 실행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아구 값을 줘서 뉴 타입이 형성이 되면 그놈은 타입으로 치환을 해주고 그 타입의 페이먼트니까 그 타입이 주니어냐 뭐 시니어냐 매니저냐에 따라서 그 페이먼트 로직이 각기 다르죠. 이렇게 다 다르죠. 이렇게 구현을 한다. 아주 전형적인 객체지향 폴리모피즘을 구현한 사례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어레이를 객체로 바꾸자. 배열의 요소에 서로 다른 뜻을 가지고 있다면 이거를 객체로 바꾸자. 이런 얘기인데요. 여기 토너먼트라는 클래스가 있고요. 그 토너먼트의 뉴스팅 어레이로 이렇게 로우를 잡고 있고, 토너먼트는 이렇게 리버풀을 만들고 뭐 15 뭐 이런 정보를 드네요.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스코어에서 첫 번째 로, 그러니까 리버풀이겠네요. 리버풀의 스코어는 걔를 15로 이렇게 만든다. 뭐 이렇게 복잡하게 하나요? 그죠? 예. 그냥 이렇게 바꾸면 되는 거 아닌가? 여기 토너먼트라는 클래스를 두고, 그래서 이 토너먼트를 만들 때 setName 리버풀 row는 setRow 해가지고 15를 넣은 다음에 보여줄 때는 row의 getName 가져오고 걔의 뭐 getScore를 가져오면 되겠죠. 그 다음에 네. 그래서 클래스의 퍼포먼스, 클래스 퍼포먼스는 스트링으로 네임을 갖고 스코어를 갖고, 예, 그 다음에 getName은 네임을 리턴해주고, setName은 그 아구 값을 받아서 아구먼트를 네임으로 받아주고, getStore는 스코어를 리턴받고, setStore는 이 스코어에다가 인티저 parseInt에서 arg, 예, 이렇게 받는 형태로. 그래서 배열이 동일한 의미를 갖는 비슷한 객체로 이렇게 잡지 말고 그냥 객체로 뽑으란 얘기예요. 한마디로. 예. 그러니까 로라는 뭐 좀 생뚱맞은 그런 객체로 첫 번째 인덱스에 있는 어레이는 뭐 축구 팀을 잡고, 두 번째는 뭐 걔의 스코어를 잡고, 뭐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쉽게 하란 얘기죠. 예. 로우는 근데 이렇게 형성되어 있죠. 퍼포먼스 타입이 클래스 퍼포먼스로 이렇게 형성을 해놓고 객체로 뽑아서 처리를 해라. 어레이로 두지 마라.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스트라티지 패턴, 네, 그것을 좀 설명을 더 드리고요. 그것이 아까 리플레이스 데이터
with object 혹은 뭐 replace array with object 뭐 이런 식의 아까 리팩토링 방법들이 있었죠. 예, 그런 것들하고 결국 맨 마지막에 폴리모피즘을 통해서 처리하는 그러한 방식, 전형적으로 맨 나중에 이제 스테이트 패턴이나 스트래티지 패턴으로 귀결이 된다.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거는 좀 더 스트래티지 패턴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는 게 여러분들이 좋을 것 같아서 예, 제가 따로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래티지 패턴은 말 그대로 전략 패턴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실제 알고리즘 교체를 통해서 문제 해결 방식을 다른 방법으로 해결해내는 패턴을 말합니다. 이런 것들을 언제 쓰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실시간으로 방법 혹은 전략을 교체를 해야 될 때,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같은 경우, 혹은 클라이언트가 알아서는 안 되는 데이터를 다룰 때, 그래서 알고리즘을 감싸서 제공을 해주게 되는 거죠. 보시면은 어떤 스트래티지, 전략이 이렇게 상위 클래스로 선언이 되어 있고, 그놈이 스트래티지 메소드, 어떤 추상 메소드를 가지고 있고, 걔를 실현하는 어떤 스트래티지 1, 구체적인 스트래티지 2, 이렇게 구현이 되는 거고, 실제 클라이언트에 해당하는 이쪽 영역에서는 겉으로 드러나는 스트래티지 메소드가 있지만 얘가 어떤 형태로 구현된지를 모르는, 네, 이럴 때에 스트래티지 패턴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솔리드가 객체 지향 설계의 핵심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솔리드의 SRP, 각각의 클래스가 단일 책임을 가져야 되는 건 맞고요. 그 다음 특별히 OCP, 어떤 전략의 알고리즘이 새로운 것들이 이제 만들어졌을 때에 그런 것들을 쉽게 확장할 수 있게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확장을 한다. 그 말은 이렇게 하나 더 클래스가 이렇게 붙는 거다, 이 얘기를 해드렸죠. 예, 이런 식으로 해서 확장을 할 수 있다. 좀 여기 보시면, 예,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한 방법들로 알고리즘을 교체하는 형태로, 하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똑같게. 그래서 어떤 가위바위보 클래스가 있다고 해보실까요? 가위바위보 클래스가 있다고 하면 여기 이렇게 슈퍼 클래스의 인터페이스로, 예, 선언을 하거나 아니면 추상 클래스로 선언을 해놓고, 플레이어가 있으면 플레이어는 여러 가지 스트래티지를 쓸 수 있고요. 넥스트 핸드, 그러니까 다음번에 나올 뭐 묵집바, 가위바위보겠죠. 그것이 위닝 스트래티지, 넥스트 핸드, 다음 거는 뭐를 낸다. 그 다음에 스터디, 이렇게 했으니까 그거를 다음번에 낼 거를 러닝하는 뭐 알고리즘. 그 다음에 확률적인 전략, 그래서 다음번에 어떤 가위바위보를 중에 뭘 낸다. 그 다음에 어떤 그거를 예측하는, 연구하는 것. 똑같죠. 여기 상위 클래스에 넥스트 엔지가 있으니까 똑같이 여기도 넥스트 엔지를 이렇게 실현을 하는 거고, 스터디가 있으니까 또 스터디를 실현하는 거죠. 이럴 때에 소스를 한번 보실까요? 플레이어가 있습니다. 플레이어라 하면은 여기 이러한 상속 계층을 사용하는 어떤 클라이언트가 되겠죠. 플레이어의 코드에 보면 뭐 이런 거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보면 플레이어가 win이라는
여기 보면 win이라는 지우고 하겠습니다. 이 win이라는 메소드가 있어요. 이 win이라는 메소드는 strategy라는 클래스. 여기서 말하면 strategy 얘겠죠? 예. 얘의 study 결과로 가지고 오는 어떤 전략이겠죠. 그래서 true를 넣으면 이기는 전략일 거고요. 그 다음에 false를 넣으면 지는 전략이겠죠.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이 플레이어라는 클라이언트는 이 상속 계층도를 접근해서 어떤 전략을 구현할 때에 이렇게 콘크리트 클래스를 직접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접근한다. 어디서 굉장히 많이 들은 거죠. 예, 이게 사실은 객체 지향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터페이스를 통한 접근. 그 핵심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스트래티지 전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어 있다. 예. 그리고 이제 실제 스트래티지에 와보면 이 스트래티지는 인터페이스로 클래스가 선언이 되어 있고요. 얘의 추상 클래스, 그러니까 인터페이스는 next hands, study 이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것은 앞서서도 여기 보셨죠. 그리고 얘를 실제로 이제 winning strategy에서는 스트래티지를 상속받아서 뭐 요거 이렇게 돼 있고요. winning strategy를 만들 때는 seed 값을 넘겨주는데 인티저 값으로, 그래서 어떤 랜덤 값으로 받아서 이 랜덤에다가 이렇게 넣어주는 거고요. 뭐 이건 뭐 그런 거고. 그 다음에 winning strategy에서 next hands 다음엔 뭘 낼 거냐. 그래서 얘가 이긴 게 아니었다면, 이번 판에 이긴 게 아니라면, 그러니까 졌다는 얘기겠죠. 혹은 비겼거나, 그랬을 때는, 랜덤 해서, 하여튼 3을 넣어가지고, 시드 값 3을 인티저로 넣어서, 거기서 나오는 어떤 getEnds 값을 프리엔즈로 넣고, 그 프리엔즈를 리턴하게 하는 거죠. 예. 모르겠어요. 이게 뭐 어떤 숫자가 이렇게 나오겠죠? 예. 그 다음에, 스터디는 윈으로, 네, 이 윈을 받은 것을 지난번에 우리가 이겼다라는 정보로 가져가는 거죠. 지금 보니까 예제가 썩 좋지는 않네요. 이해하시기에. 예제가 썩 좋지는 않은데. 그 다음 건 뭐냐면, 확률적인으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아까 이겼던 방식, 전에 이겼던 방식을 쓰겠다는 거고, 얘는 확률적인 계산으로 해서 하겠다라는 건데요. 뭐, 이건 복잡하고는 보실 필요 없고, 넥스트 핸즈를 어떻게 만들 거냐. 여기가 이제 구현체잖아요, 여기가. 예. 구현체예요. 그래서, 히스토리 데이터를 뒤져서, 걔가 뭐 어디서부터 어딜 때는 어떻게 하고, 어떤 값을 주고, 확률 쪽을 뭐 이런 계산, 복잡한 계산이 있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하고, 스터디는 또 얘가 위겼으면은 얘를 이렇게 옮기고, 뭐 이렇게, 인포스먼트, 러닝에서 하는 인포스먼트 같은 그런 거죠. 이렇게 알고리즘이 각각 다르게 있다. 그래서 얘를 쓰는 이 플레이어 입장에서는 요 스트래티지를 뭘로 잡을 거냐? 얘로 잡을 거냐? 얘로 잡을 거냐? 만약에 위닝 스트래티지를 잡겠다. 이겼던 방식으로 쓰겠다. 그러면 여기 스트래티지에 플레이어를 세팅할 때 윈이라는 값이 오겠죠. 윈. 그쵸? 만약에 확률적으로 하겠다면 뭐 prob라는 값을 넣겠죠.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한다. 이것이 스트래티지 패턴입니다. 지금까지 리팩토링에 대해서 굉장히 3주에 걸쳐서 저희가 면밀히 봤는데요. 3주 동안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앞에 설명드렸던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혹 까먹을 수 있을 것 같아서 퀵으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리팩토링은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다. 비헤이비어에 대한 변화는 없다. 구조를 읽기 쉽게, 고치기 쉽게, 클린 코드화하는 방법. 그것을 리팩토링이라고 한다. 읽기 쉽게 만드는데 초점이 있다. 그래서 보통 리엔지니어링과 리팩토링의 차이를 사람들이 많이 헷갈린다. 리엔지니어링은 완전 재개발이다. 재개발. 거기에는 리스트럭처링도 들어가고 리팩토링도 해당이 될 수 있고, 리팩토링은 지엽적이고 일을 하면서 고칠 수 있는 것들이다. 그래서 그 정의가 이렇게 된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을 해드렸죠. 네, 이건 넘어가고요. 이런 장점, 단점이 있다. 프로세스 차이도 뭐 보시면 아실 수 있고요. 예. 코드를 바꾸려고 하는 이유는 코드가 자꾸 노후화되기 때문이었던 거 기억을 하실 거고요. 자, 그럼 구린내를 우리는 찾아서 해결을 해야 된다. 그래서 구린내는 측정할 수 있는 냄새가 있다. 측정할 수 있는 냄새는 쉽고 객관적이다. 매트릴 토ken 잡을 수 있다. 그게 주석, 긴 메소드, 거대 클래스, 비대 클래스, 그리고 긴 매개 변수 리스트, 농 파라미터 리스트, 이런 것들로 측정을 할 수가 있다. 예, 이런 것들 다 기억이 나시죠? 이렇게 메소드로 뽑아라. 이런 얘기들을 했었고요. 그리고 예, 라지 클래스는 익스트랙트 클래스 방법으로 뽑아낸다. 그리고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구현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좋다. 이러면서 LSP 얘기도 했었습니다. Risk of Substitution Principle,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파라미터, 긴 파라미터를 객체로 뽑아라. 그래서 introduce parameter object. 예. 그리고 굳이 그 객체에서 파라미터를 쭉 뽑아서 다시 그 파라미터를 넘겨주는 형태,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그 객체를 그대로 파라미터를 넘겨라. 그래서 그게 preserve object라는 방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preserve object 방법, 그 다음에 introduce parameter object, 이런 것들을 또 설명을 해드렸어요. 기억이 나시고, 이름은 굉장히 전부터 말씀을 드렸던 내용들이죠. 직관적으로 사람이 이해할 수 있게 짜라. 근데 중복, 이 재난의 그런탱이다. 중복 어떻게 해결할 거니? 그래서 제가 PMD에 있는 CPD를 가지고서 중복을 체크하는 방법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그거 꼭 사용을 해보시고요. 네,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불필요한 복잡성, 이 얘기를 이제 오늘 제가 설명을 드렸죠. 예. 그래서 굳이 이렇게 복잡하게 쪼개놓은 거, 상속계층을 뭉개버려라. 예. 이 얘기를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여러 개의 클래스를 있는 거 하나의 클래스로 만들어라. 인라인 클래스, 메소드로 합쳐라. 조건로지 복잡하냐? 걔를 서브 펑션으로 빼라. 서브 펑션으로 뺄 때 유의할 건, 만약에 널을 자꾸 체크하는 게 있다면 introduce null object라는 방식으로 써서 체크하지 않게 쉽게 볼 수 있게 만들어라. 그 핵심은 뭐였습니까? 리턴해주는 메소드 내에서 null이면 null이 그거에 대한 상응하는 new null 객체를, 여기서 말하는 new null 객체는 어떤 null에 해당하는 대체 객체라고 볼 수 있겠죠. 그거를 넘겨준다. 그 말씀을 드렸고, 복잡한 불리한식은 디모르간 법칙을 써서 간단하게 바꿨으면 좋겠다. 예.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바꾸자. 이렇게. 네. 그 다음에 조건문은 좀 이렇게 if, else 안에 있는 문장들은 서브 펑션으로 좀 빼자. 이 얘기도 아울러 같이 드렸고요. 그 다음에 특별한 스위치문, 그래서 조건문을 폴리모피즘을 써서 좀 하자, 이 얘기도 드렸었습니다. 그 다음에 너무 강박관념을 갖고 있는 프리미티브 타입 사용하는 거 객체로 뽑아서 써라. 그 다음에 데이터 밸류를 객체로 뽑아라. 사실 어렵지 않아요, 이 영역은. 근데 여기서부터죠. 타입 코드를 클래스로 뽑아서 서브 클래스로 뽑고, 이런 얘기를 했고, 그러면서 제가 스트래티지 패턴 얘기도 들었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레이로 너무 째자르게 그것을 설계를 하려고 하지 말고 객체로 만들어서 쓰자. 이런 얘기들을 하고서 끝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그 리팩토링의 일부입니다. 일부. 제가 마틴 파울러의 리팩토링 책을 참고해서 정리를 해드렸고요. 사실 이 리팩토링은 개발자가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어떤 프랙티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코딩을 하면서 고치고, 코딩을 하면서 고치고, 이렇게 반복돼서 진행될 수 있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